현정 씨,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24년 신규 축산 기출문제 해설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축산 기사 시험 그 첫 번째 8개 문제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해요. 뭐 단순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설이랑 참고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서요. 현정 씨 시험 준비에 진짜 도움될 만한 그런 알짜 정보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2024년 기출 1번 문제입니다. TDN, 그러니까 총가수화 영양소 총량이요. 이걸 추정할 때 왜 에너지가 실제보다 좀 높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또 양계 사료에는 왜 이 TDN 계산을 잘 안 쓰는지 이걸 묻고 있네요. 이게 사료 효율이랑 관련이 있으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TDN 추정할 때요. 실제 소화 실험을 하면 좋은데 그 대신에 ADF, 그러니까 산성세제 불용섬유소 함량, 이걸로 추정식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사료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또 원료 조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소화율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고 때로는 에너지가 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두박 같은 가공부산물은 분석상으로는 TDN이 높아도 실제 이용률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추정식 자체의 한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닭한테 TDN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닭은 아시겠지만 소나 양 같은 반추 동물이 아니잖아요. 단위 동물이고 조섭이 이용률이 낮고 또 반추위에서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반추 동물을 기준으로 만든 TDN보다는 실제 이용 가능한 에너지, 즉 대사 에너지, ME를 쓰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의 소화생리 차이 때문이었네요. 명쾌합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까요? 닭의 생식기관 순서, 그리고 난각막, 그 달걀 껍데기 안쪽에 얇은 막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형성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순서 암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정확한 순서는 난소에서 출발해서 난관 누두부, 그리고 난백 분비부라고도 하는 팽대부, 그 다음이 난관 협부, 자궁, 질, 이 순서입니다. 아, 난소, 누두부, 팽대부, 협부, 자궁, 질. 네, 여기서 이제 난각막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난관 협부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두부에서는 난황 주위막이 생기고 팽대부, 그러니까 난백 분비부에서는 흰자, 난백이 주로 분비되고요. 자궁에서는 단단한 난각, 껍데기가 형성됩니다. 각 부위별 기능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현정 씨. 오, 부위별 기능까지.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세 번째는 2024년 기출 3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한 돼지 개량 형질 3가지. 이걸 쓰는 문제네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형질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에 고시된 가축계량 목표에 근거하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째는 번식 능력, 총 산자수나 이유두수 같은 거요. 둘째는 성장 능력, 90kg 도달 일령이나 일당 증체량, 등지방 두께 같은 거. 셋째는 육질입니다. 근내 지방도 같은 거요. 이 중에서 이제 3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이 낳고 더 빨리 크고 고기질도 좋은 돼지, 이걸 만들려는 목표가 반영된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네요. 그럼 네 번째, 2024년 기출 4번입니다. 산란개를 육추할 때, 그러니까 병아리 때 키울 때요. 근골격계 관련해서 어떤 부위를 검사해야 하는지 이걸 묻는 문제네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맞아요. 이 문제는 그 자료에서도 해설이 100% 챗 GPT 답변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긴 해요. 아, 네, 제시된 검사 부위로는 흉골, 가슴뼈, 대퇴골, 넓적다리뼈, 경골, 정강이뼈, 척추, 발가락 관절, 그리고 견갑골, 어깨뼈랑 날개 관절,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명확한 출처나 공식 지침은 확인하기 좀 어려웠다고 하니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현정 씨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보 출처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허허, 흥미롭네요. 그럼 다섯 번째, 2024년 기출 5번으로 가볼까요? 유선, 그 젖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그리고 그 기능,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유선 구조는 크게 보면 유선관,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통로랑요. 유선포, 젖을 만드는 주머니 이렇게 나뉘는데요. 유선관 발달에는 주로 에스트로겐이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암컷의 2차 성징 발현이나 발정 유도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유선포 발달에는 프로게스테론하고 프로락틴,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에 필수적이고 배란 억제 기능도 있고요. 프로락틴은 젖 분비 자체를 촉진하고 또 모성 행동을 유발하죠. 아, 에스트로겐은 관, 프로게스테론과 프로락틴은 포발달, 그리고 각각 다른 기능까지. 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군요. 다음은 2024년 기출 6번입니다. 부고환의 기능 3가지를 묻습니다. 아까 암컷 생식기관 봤으니까 이번엔 수컷 쪽이네요. 네. 부고환. 정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주요 기능 3가지는요. 첫째, 정자가 운동성이랑 수정 능력을 얻도록 성숙시키는 것. 둘째는 성숙된 정자를 저장하는 것. 셋째는 정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전에는 부생식선 전체 기능을 묻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부고환의 기능만 특정해서 묻는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아, 문제 유형이 그렇게 조금 변하는군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7번째, 2024년 기출 7번입니다. 여러 형질에 대해서 각각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요. 그중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그냥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선발 방법. 이걸 묻고 있어요. 아, 네. 이 방법은 독립도태법이라고 부릅니다. 독립도태법. 네. 말 그대로 각 형질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기준 미달이면 다른 형질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냥 선발해서 제외하는 방식이죠. 선발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특정 형질만 약간 부족해도 좀 우수한 개체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장단점이 확실하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8번째입니다. 2024년 기출 8번. 정사각형 모양의 개방식 우사 그림이 주어졌고요. 북쪽 N 표시랑 같이 1, 2, 3, 4번 방향이 표시되어 있네요. 겨울철에 어느 방향 벽을 막아야 하고 그 이유는 뭔지. 아, 이건 정말 실제 사육 환경이랑 관련된 문제네요. 네, 그렇죠.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이죠. 정답은 1번, 그러니까 북쪽하고요. 2번, 서쪽 벽을 막아야 합니다. 북쪽이랑 서쪽이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겨울철 주된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을 막아줘야 소들이 이제 추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죠. 아, 북서풍. 그래서 북쪽이랑 서쪽을 막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축산기사 기출문제 첫 18개를 현정 씨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뜨다 보니까 그냥 암기해야 할 내용도 있고 또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사육 환경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참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 문제들을 통해서 단순 암기, 아까 닭 생식기관 순서 같은 거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리기전, TDN이나 호르몬 같은 거요. 또 계량 원칙, 독립도태법이나 돼지 형질 같은 거, 그리고 실체 관리, 우사 방향 문제처럼요. 이런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아까 그 4번 문제처럼 정보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나 6번처럼 문제가 좀 더 세분화되는 경향, 이런 건 현정 씨가 앞으로 공부 방향 잡으시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현정 씨 시험 준비에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축산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중요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가축 사육 환경 기준에 미칠 영향이라든지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씨, 다음에 또 유익한 오늘은 자료로 현정 씨께서 찾아뵙겠습니다. 보내주신 그 2024년 축산기사 시험 기출 문제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9번부터 15번까지요. 답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랑 원리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들 보면서 축산의 어떤 핵심 개념들, 이걸 다시 한번 다지고 또 현정 씨께서 더 깊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2024년 기출 문제 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에 이게 반추위, 그러니까 소의 위 있잖아요. 그 4개.
각각 기능을 묻는 질문이었군요. 이거 중요하죠, 소화 과정.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위, 혹이라고 하죠. 제1위. 이건 뭐랄까 거대한 발효 탱크 같은 거예요. 아, 발효 탱크. 네, 사료를 발효시키고 또 미생물이 거기서 살면서 영양소 흡수도 하고 심지어 비타민 B군, K까지 합성하거든요. 오. 그리고 제2위, 벌집이는 혹이란 거의 뭐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면서 발효, 흡수 이런 걸 돕고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역할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겹주름이. 이게 제3위인데 이름처럼 막 겹겹이 주름이 져 있어요. 네네. 여기서 이제 휘발성 지방산, VFA라고 하는 거랑 수분, 그리고 중탄산염 이런 걸 흡수하죠. 특히 물을 여기서 쫙 짜내서 다음 위로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게 이걸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게 소화율 유지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가 주름위인데요. 여기가 진짜 위산이랑 펩신이 나오는 사람 위랑 비슷한 실질적인 소화기관인 거죠. 와, 진짜 소화 시스템이 정교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10번으로 넘어가서요. 이건 돼지의 행동학적 특징 3가지. 이걸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현정씨 메모 보니까 이거 흥미로운데요? 기사 문제가 기능사 시험에도 나온 경향이 있다고요. 네, 그 점은 좀 주목할 만하죠. 아무래도 시험 수준은 달라도 기본적인 그 중요한 지식은 서로 통한다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돼지 특징이라면 뭐 대표적인 게 일단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 네. 그리고 한 번에 새끼를 엄청 많이 낳잖아요. 다산성. 요즘은 육종이 발달해서 뭐 14마리, 16마리까지도 나니까요. 와, 그리고 또 엄청 빨리 크는 다육성. 이게 한 6개월, 170일, 180일 정도면 110kg까지 크니까요. 대단하죠. 정말 빠르네요. 그 외에 땅 파는 습성, 굴토성이나 뒤로 물러나는 후퇴성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굴토성, 후퇴성. 이런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이건 차규가 분만하고 나서 칼슘 부족 때문에 쓰러지는 그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열, 밀크피버라고 하죠. 또는 산욕마비라고도 부르고요. 아, 산욕마비. 네, 분만 직후 며칠 사이에 줄 생기는데 원인은 혈액 내 칼슘 농도가 확 떨어지는 거, 저칼슘 혈증이라고 해요. 저칼슘 혈증. 농도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보통 정상치가 8에서 10mg/dl 정도인데 이게 막 5mg/dl 아래로 떨어지면 근육이랑 신경이 마비돼서 소가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분만 때 칼슘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런 거군요. 이거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 자료 인용해서 옥수수 사일리지 급여 같은 예방책도 언급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예방이랑 또 빠른 대처가 중요하죠. 자, 다음 12번 가볼까요? 이건 젖먹이 돼지, 그러니까 포유자돈에게 주는 입붙이 사료, 크리피드 효과에 대한 질문이네요. 아, 그거군요. 어미 젖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젖 뗄 때 스트레스 줄여주려고 미리 먹이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효과가 바로 이유 스트레스 완화, 또 모유로 부족한 영양 채워서 성장률 향상, 이유하고 나서 성장 정체되는 거 줄여주고 장 발달 촉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어린 자돈이 이제 고형 사료에 미리 적응하게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13번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돼지 지방 축적 순서. 네, 간단하지만 중요하죠. 순서를 딱 묻는 문제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우선 신장 주변 지방, 그리고 근육 사이 지방인 근간 지방, 그 다음에 피부 아래 피하 지방, 마지막으로 근육 내 지방,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하는 근내 지방 순서입니다. 아하.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신근, 피근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신근, 피근. 네. 참고로 소스 보니까 송아지는 신장, 피하, 근간, 근내 순서, 신피근근으로 약간 다르다는 내용도 있네요. 소랑 돼지가 이 순서가 또 미묘하게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14번은 산란계 사육 방식 중 하나. 배터리식 육추의 장단점입니다. 배터리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소스 설명이랑 그 알테크 로고 있는 사진 보니까 여러 층으로 쌓인 좁은 케이지, 그건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배터리 케이지 시스템이죠. 장점은 일단 좁은 공간에 닭을 엄청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공간 효율성이 높다는 거. 그렇죠. 밀집 사육. 네. 그리고 자동화가 좀 쉬워서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닭이 운동을 거의 못하니까 사료 효율은 좋아지죠. 효율성은 정말 확실하겠네요.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닭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요. 또 닭들이 워낙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질병 발생이나 전파가 좀 쉽고 초기에 시설 투자 비용도 꽤 많이 든다는 점. 이런 게 단점으로 꼽히죠. 그래서 최근에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 방식이고요. 아, 효율과 복지 사이에 그런 고민이 딱 느껴지는 지점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면실박, 사료 가치랑 주의사항. 이게 목화씨에서 기름 짜고 남은 그 찌꺼기 맞죠? 네, 맞아요. 면실박. 이게 조단백질 함량이 한 35% 내외로 꽤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부산물 사료로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고시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치명적인 주의사항이죠. 아, 고시폴. 독성 물질이군요. 아까 9번에서 반추위 미생물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거랑 관련이 있나요? 와, 정확히 보셨어요. 예리하신데요. 소 같은 반추동물은 그 첫 번째 위, 호귀 미생물이 고시폴 독성을 어느 정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위가 하나인 돼지나 닭 같은 단위 동물은 그게 안 되니까 독성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을 아주 제한하거나 아니면 가열 처리 같은 걸 해서 독성을 줄인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축산기사 기출문제 9번부터 15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와, 진짜 소화생리부터 사육 방식, 사료까지 정말 폭넓은 지식을 다 알아야 하는군요. 현정 씨, 이 문제들 다시 한번 복기하는 게 시험 준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답만 맞췄다 이걸 넘어서 왜 그게 답인지 그 배경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방금 본 멸실박의 고시폴 독성 같은 거요. 이걸 아는 건 단순히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료 원료 특성이나 영양소 상호작용 같은 걸 이해하는 데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 연결고리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정 씨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10번 문제에서 기사 시험 문제가 기능사 시험에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정 씨께서 목표하는 그 시험 수준의 지식에만 딱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넓거나 혹은 더 기초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학습하는 것이 현정 씨의 그 축산 지식 체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깊이 있는 탐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현정 씨의 질문 덕분에 저희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